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결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회담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반발 여론을 후속 조치를 통한 성과로 넘어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돌아와 공식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후속 조치 강화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 분야를 총망라한 한일 간의 협력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치권과 경제산업계, 유학생 교류, 역사와 대중문화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곧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국내에 반발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양국 간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거론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독도뿐 아니라 위안부 합의도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왜곡 보도에 외교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도 지원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타격 모의 발사 훈련을 지휘했다는 보도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 정상화의 대가로 안보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피해자가 왜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고, 김웅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라는 식의 사과에 화해의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1%포인트 하락한 36.8%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도 다시 60% 위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는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평가가 60% 이상 압도적으로 나왔고 바닥을 기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반등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번에 참 잘했다. 일본 국민들 반응이 많이 좋은가 보죠? 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선 65%가, 아사히 신문 조사에선 63%가 한일 정상회담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호응에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무된 모습인데요. 관방장관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世論調査に現れた国民の皆様の声を真摯に受け止め、日韓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층만 놓고 보면 무려 69%가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이 반한 감정이 깊었던 고령자층에겐 서프라이즈, 즉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꾸준히 하락하던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해서 40%대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만큼 얻은 게 많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과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일본 측이 요구했다는 거 말이죠. 우리 쪽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본에선 위안부 논의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NHK와 교도통신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케이 신문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철폐도 요구했고 자위대 초계기 논란도 현안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들에 대해 양국 정상 간 구체적인 해법이나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독도 문제도 우리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고 거듭해서 선을 긋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양쪽의 말이 다른 걸까요? 네, 그래서 한일 양쪽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일본 측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나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일본 정부가 이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한 야권은 학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손잡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에 양보를 거듭한 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며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한반도 전체가 전쟁 위협으로 내몰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아침 당 지도부 회의부터 한일 정상회담 비판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어 정의당, 교수 연구자 단체와 함께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부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허용까지 일본과의 군사 밀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대승리에 만족한 일본은 반드시 다음 표적을 노릴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한미연합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이는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되면서 미중 신냉전 체제에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몰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결국은 중국과의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한국을 전적으로 삼으면서 결국 한국의 안보도 경제도 더 추락할 것이라고 하는. 또 위안부 합의 이행부터 독도 문제까지 일본의 추가 청구서가 잇따랐다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설명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무슨 사고를 친 건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온 건지, 아니면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대통령실과 외교 안보 라인을 상대로 망국적 야합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박진 장관이 출석하는 내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일 외교에 대한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전술 핵 공격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핵탄두를 800m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핵 공격 시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겁니다. 홍희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산등성이에서 V자 모양의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곧이어 짙은 연기 사이로 미사일 한 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제기돼 온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데 기존의 이동식 발사대가 아닌 지하시설, 즉 4일로에서 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진들을 공개한 북한은 이틀에 걸쳐 전술핵 운용부대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미사일에는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습니다. 딸 김주애와 함께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없고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핵 공격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우리는 그냥 반격하기 위해서 핵을 쏘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명분을 가져가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북한은 800km를 날아간 미사일을 800m 높이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할 경우 열폭풍과 방사능, 핵 전자기파 등의 영향이 반경 수 킬로미터에 미칠 수 있습니다. 800m 고도로 했을 때는 반경 한 10km 정도를 거기에 맞는 폭발력의 핵탄두를 터뜨린다라는 가정하에서 발사 시험을 한 게 아닌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례적으로 장성급 인사 한 명의 얼굴이 모자이크돼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발표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한 핵 능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 만큼 오는 23일까지인 한미연합연습기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오늘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푸틴 대통령과 공식 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 직전 두 정상의 메시지가 상대 국가 언론을 통해서 동시에 공개됐는데요. 미국의 날을 세우며 더 바짝 밀착한 두 나라의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번째 연임 확정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택한 곳은 러시아입니다. 두 정상은 만나기도 전 상대국 언론에 더 끈끈해진 반미 연합을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매체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패권 등의 해악이 심각하고 엄중해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 나라가 결정하면 그만인 국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립각을 세우며 국제 질서를 새롭게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중국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 미국은 자국의 명령에 굴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저지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러 관계는 역사상 최고점에 있다며 냉전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연합보다 높다고 과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시 주석의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여부입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화상회담을 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바 있습니다. 中方将秉持在乌克兰危机问题上的客观公正立场，为劝和促谈发挥建设性作用。 하지만 중국의 평화 중재 시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해왔고 러시아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여 전쟁 자금 조달에도 도움을 주는 등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다져왔기 때문입니다. They'd like to rewrite the rules of the game globally, and they have been increasing their cooperation and their relationship, certainly of late.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에 합의하는 것은 아닌지 서방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을 대표하는 두 권위주의 통치자는 내일 공식 회담을 갖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오늘은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풀리는 날이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가 망설여지는 하루였죠. 오늘 서울 하늘의 모습인데요. 모든 게 뿌옇게 변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요. 목이 따끔거릴 만큼 대기가 탁한 날이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신준명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6도. 부쩍 포근해진 봄 기온과 함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은 뿌연 먼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곳은 평소엔 북한산 인수봉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전망대지만 오늘은 짙은 미세먼지 탓에 이렇게 윤곽만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인 날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욱한 먼지 속 한강다리, 난간 아래 강줄기도 잿빛 먼지에 가려졌습니다. 빌딩 숲을 이룬 서울 여의도의 고층 건물들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목이 칼칼하고 좀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한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에선 올해 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서울은 도로를 물로 청소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봄 날씨를 즐기러 나왔던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잦아들면은 앞으로 여기 광장에 나와서 많이 커피를 더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스크 너무 오래 썼다 보니까 나들이 겸 앉아서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고 싶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으로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오는 23일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특히 더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한 게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류현준 기자가 미세먼지의 원인과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분포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난 토요일인 18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요일 저녁 무렵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짙은 붉은색에 갇힙니다.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 미세먼지가 함께 국내에 쌓이면서 발생했습니다. 서해안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고기압으로 인해서 유입 후 대기 정체로 고농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날은 작년보다 잦아졌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을 각 지역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횟수는 153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역시 늘어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2년에 비해 가지고는 인위적인 활동이 많았을 거니까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지면 미세먼지가 생성될 확률이 높고 시급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석탄화력 발전소. 국내 전력 생산 비중의 44%를 차지하는데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액화 천연가스, LNG 발전보다 미세먼지를 9배 뿜어냅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석탄 발전소 3개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력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 좀 필요한데 최근에 그 에너지 수급 사항 불안으로 인해서 일부 이제 석탄과 같은 이런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거. 발전뿐 아니라 산업과 교통 등의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코로나19가 끝나도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는 날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하철 탈 때마다 매일같이 봐왔던 문구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 문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드디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당장 오늘 출근길은 어땠는지 정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매일 현관에서 마스크를 챙겨 나갔는데 오늘은 두고 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개찰구에선 마스크를 써달라는 음성 안내마저 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그런데 출근길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마스크 벗은 사람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하철 아닙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칸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가운데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은 한두 분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밖으로 바로 연결되는 버스에선 조금 다를까? 승객들은 정류장에서부터 마스크를 쓴 채로 버스에 오릅니다. 초미세먼지 탓도 있지만 마스크 벗는 게 아직 어색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답답하지만 뭐 이 정도는 계속 한 1년 넘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습관이 되고 안 쓰면 좀 이상한 것 같아갖고. 착용 의무가 풀려서 시원하다. 다만 눈치는 좀 보인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썼다 벗었다 하기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아직 벗은 사람들이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머쓱하기도 하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마스크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그동안 마스크가 워낙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보신 것처럼 쓰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출근길 표정 전해드린 정혜인 기자가 지금 서울 지하철역에 나가 있는데요. 퇴근 시간인 지금은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마스크 없는 첫 퇴근길인데 아무래도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도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서울 홍대 입구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수준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퇴근길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습관이 되기도 했고 미세먼지도 좀 심한 것 같아서. 이곳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는 미세먼지 수준이 여전히 나쁨으로 표시되면서 승객들은 쉽사리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의무는 풀렸지만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은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풀렸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들도 남아있잖아요. 어떤 곳들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병원과 일반 약국 등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다만 마트나 터미널 등 환기가 원활한 대형 시설의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달쯤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비상사태 해제와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쯤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에서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이 되면서 지난주 대통령실이 사실상 60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면서 더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주 60시간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방점은 특정 숫자보단 의견 수렴에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견 수렴 결과 주 60시간 이상이 될 수 있고 상한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굳이 이를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확하지 않은 입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길에 오르던 시각 대통령실에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계산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며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최대 주 60시간 상한을 시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차 설명에 나선 대통령실은 그렇게 일하면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 개인적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유연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취임 후 곧바로 근로시간 개편에 착수해 지난해 6월 최대 주 92시간 안에 보완 지시해 최대 69시간에서 60시간 상한, 다시 60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까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들이는 이른바 MZ세대 반응이 악화하자 여론 수렴과 보상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해 기업과 노동자의 달라진 요구를 반영하자는 취지였다며 여론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대통령의 보완 지시가 반복되면서 혼란을 자초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가 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과로사 조장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주일 평균 주 64시간, 12주일 평균은 주 60시간. 이보다 더 오래 일하다 숨지면 통상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기준입니다.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 개편안은 첫 주 69시간, 둘째 주 63시간을 일하면 셋째 주와 넷째 주는 40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절반은 법정 근로시간만큼 일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정부 스스로 정한 과로사 기준 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정부 개편안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노동시간 계약과 관련하여 고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죄명은 첫 번째 살인의 예비음모죄 형법 255조에 의거해서 일면 과로사를 조장하는 죄명. 대통령 지시대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주 60시간으로 상한선이 바뀌어도 여전히 괴리는 남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일주일 36.7시간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30대 36시간, 20대 35시간으로
MZ세대일수록 장시간 노동을 기피하고 있어 정부의 재검토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MZ세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도 MZ노조협의체인 새로고침과 청년 유니온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대기업, 정규직, 사무직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노동자에게 이게 피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집중탄을 맞는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정책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간 연구했고 공식 발표까지 다시 석 달을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8일 만에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가 나오면서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200원 넘게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는데 대신 세금이 그만큼 덜 거쳤죠. 다음 달 말로 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데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종료하면 한꺼번에 기름값이 오를 테고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기엔 세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립니다. 기름값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세금, 유류세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씩 깎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11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물가 안정을 위해 내렸던 조치가 1년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정부는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연장한다면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깎아준 지난해 관련 세수는 그 전해에 비해 5조 4,820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인하 종료보다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인하폭을 줄여 경유 할인율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내리거나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까지 떨어뜨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낀 충격이 너무 크고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안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도 비상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세율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 인상 등 종부세 완화안도 시행돼 세수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다시 80%로 올리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해 종부세로 5조 7천억 원은 거친다는 게 정부 추산인데 이마저도 작년보다 15% 넘게 준 액수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동산 부분의 경기가 이렇게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만 과세 그 세원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올해의 세수 환경이 되게 악화되었다. 이미 올해 1월 세수는 작년과 비교해 6조 8천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 부랴부랴 세수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세금 부담이 늘면 겨우 잡힌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주식 하락장에서도 나홀로 급등한 주식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업체인 에코프로인데 이 회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에는 회사 회장이 차명 거래로 구속됐는데 이번에는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1년 넘게 이어지는 하락장에서도 올 들어 이 회사 주가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올 초 11만 원이던 주가는 오늘 종가로 40만 3천 원, 석 달 새 30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상장 계열사 두 곳의 주가도 함께 급등했는데 주로 개미 투자자들이 사들였습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에코프로로 10억 원을 벌고 퇴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이 회사의 불공정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0년과 21년 사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의 비정상적 거래를 포착했고 지난주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에코프로도 수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좀 상당히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조사에는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불공정 거래로 수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5월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알고 있던 이모 전 회장이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장이 불법 행위를 벌이는 사이 또 다른 임직원들 역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내부 감사는 좀 형식적인 데 거치는 경우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엄한 벌을 가하고 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리가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감내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의 몫입니다. 전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신라제는 2년 넘게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원의 2천억 원대 횡령으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에코프로의 주가는 거래일 3일 만에 최고가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으로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엿새가 됐습니다. 동료들이 숨진 경비원을 추모하며 관리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적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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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경비원 박모 씨. 박 씨가 숨진 지 엿새째인 오늘 동료 경비원 50여 명이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한 곳에 모였습니다. 수군은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모든 경비원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소장을 적각 해임할 것을. 동료 경비원들은 숨진 박 씨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단지 내 초소까지 행진했습니다. 명령! 이들은 관리소장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질 의혹이 제기된 관리소장이 지난해 말 부임한 이후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선 경비원 20명이 그만뒀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와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에 항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직서를 내는 사람도 그나마 재취업 가능성이 있는 일부일 뿐 경비원 대부분은 언제 잘릴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제도 내가 보면 사직서 3명이나 받았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정문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주민들의 흰 국화꽃이 한두 송이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 사임을 촉구하며 몇몇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과 함께 숨진 경비원의 장례를 돕기 위한 모금함도 등장했습니다.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숨진 뒤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적용돼야 하는데 관리소장과 경비 노동자들이 다른 업체 소속이라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급히 법규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7명 이내 소규모로 보호하는 곳을 아동 그룹홈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의 한 그룹홈을 운영하는 원장이 2년째 아이들을 학대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입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인기척마저 끊긴 2층짜리 주택. 집에서 살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이 관리인의 보호를 받으며 몇 명씩 모여 지내는 경기도의 한 그룹홈입니다. 작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전 이곳 원장인 목사 성모 씨와 아들이 아이들을 상습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원장에게서 수시로 폭언을 듣고 나무 안마봉이나 신발로 맞았다고 합니다. 등 전체에 아예 피 터진 적도 있고 머리 맞은 적도 있었어요. 때릴 때 뭐라고 때렸는지. 안마기야 떠나라 이런 식으로. 네. 참다가 한번 쌀이냐고 물어봤는데 더 화를 내서 더 맞았어요. 오리걸음이나 엎드려 뻗쳐로 불리는 체벌은 물론 심장 수술을 받은 아이에게 찬물 샤워까지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천식증하고 호흡곤란 계속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말했는데 원장님은 그거 쇼라고 그냥 자작극이라고. 감금 피해를 목격했다는 신고도 있습니다. 어둡거나 좁은 데 갇혀있는 걸 가장 무서워한다는 아이에게 3시간이나 창고에 가둬두는 벌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휴대폰을 몰래 갖고 있다 걸리거나 늦게 귀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 씨는 중고생 2명을 정신병원에 길게는 6개월간 입원시켰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강제 입원이란 게 다른 아이들의 증언입니다. 환청이 들린다는 말을 하라는 성 씨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각오해야 했다는 겁니다. 성 씨 아들은 체한 걸 낫게 해주겠다며 아이들에게 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대체의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약 공부를 병행하면서 시설 선생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그 한약 그거를 시술을 많이 좀 해줬죠. 성 씨 측은 시술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가혹행위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예 때리신 적이 없다. 없어요. 혼나신 적도 없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저 늙었어요. 저 70이 다 된 노인이고요. 경찰은 원장 성 씨와 아들을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이 그룹홈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종교단체가 개최한 정치 집회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원장은 그러나 이들이 외출하고 싶어 해서 원해서 데려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4년 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개최한 대통령 퇴진 시위. 문재인! 추운 날씨에 혼자 셔츠바람으로 태극기를 든 소년이 눈길을 끕니다. 그룹홈 성원장이 보호하던 아동입니다. 주말마다 자정을 넘겨 끝났던 철야 집회. 그룹홈 아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달간 목사인 원장의 손에 이끌려 참가했다고 합니다. 눈은 그때잖아요. 그 날씨에 저희 들어가서 다 비닐하고 그런 걸 덮게 하고 바닥에서. 성 원장은 외출을 원한 아이들이 스스로 집회에 따라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애들이 간 게 아니라 제가 갈 때 따라가겠다 그래서 간 거지. 아기들이 가겠다는데 차도 타겠고 다니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성 원장은 보호아동 1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발가락을 다치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치 2주상의 진단이 나왔는데 성 원장은 엄벌해달라며 법원에 16장짜리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고소된 아동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말썽만 피우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매우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이렇게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쁜 애로 몰아가는 게 보여요. 이 아동은 결국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잠시 2주 정도는 보건사 그날 받을 그 처분인데 왜 7월에 왔냐. 그래서 저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문제의 그룹홈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학대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분기마다 대면 점검도 했지만 아동들이 말을 안 하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은 안 했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아동 자체는 말하지 않는 이상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여길 나가면 갈 곳이 있겠냐는 협박. 견디다 못한 아동 1명이 시설을 떠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건 취재한 사회팀 유서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우선 그룹홈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합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룹홈은 보육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소규모 대안 기관입니다. 네. 보육원의 경우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서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관리하기 어렵고 네. 시설에서 지낸다는 사회적 편견도 이겨내기 쉽지 않죠. 이제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집에서 살기 어려운 어린이나 청소년을 일종의 가정처럼 보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처럼. 그래서 7명 이내 보호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겠네요. 네,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아동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 보신 그룹홈의 경우 분기마다 2,200만 원씩 한 해 8,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동 개개인에게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명목으로 한 달에 8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이 돈 역시 월세나 운영비 등으로 시설 측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시설당 최대 7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학대가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은폐됐던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소규모 가정과 같은 형태라 폐쇄적인 분위기라는 한계가 있는데요. 원장과 같은 시설 관계자가 강력하게 통제할 경우 시설 안에서 학대나 방임 등이 이루어져도 바깥으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입원 사례에서 보면 아동 여러 명이 잇따라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도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병원이나 학교 모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네. 관할인 부천시는 분기별로 조사를 했다지만 학대 정황은 전혀 이제 파악하지 못했다는데요. 이 같은 그룹홈은 전국에 600곳이 넘고 네. 보호 아동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더 많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나 지역사회가 좀 더 바짝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유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씨는 물론 전 씨가 폭로한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도 신원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두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추락 사고로 12살 어린이가 숨지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할머니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로 입건된 할머니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국가수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부실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아들과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로 당시 12살 난 손자를 잃었고 자신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가 돼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은 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그 죄책감을 오늘 이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는 갑자기 빠르게 달리며 승용차와 추돌한 뒤 600m를 더 달려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를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승용차와의 사고가 나기 전 할머니가 기어를 조작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는 승용차와 부딪힌 1차 사고 전부터 차가 흔들리며 굉음이 났고 기어도 바꾼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국가수의 조사 결과가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론에 꽤 맞춘 잘못된 분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궁색한 변명을 찾으려고 또 국가수가 전자제어 장치 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사고 기록 장치 EDR만 분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7,300장에 달하는 처벌불원 탄원서도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가 해야 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6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곧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가수 정밀 감식 결과와 오늘 할머니 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달쯤 수사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무언가 눈처럼 쏟아지는 모습인데요. 다름 아닌 톱밥 가루라고 합니다. 못 쓰는 나무를 재활용해서 연료로 만드는 공장에서 날아온 건데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재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눈이 내리듯 뭔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뒤 하얀 물체의 수가 늘어나더니 먼지처럼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건 톱밥입니다. 300m쯤 떨어진 목재 펠릿 공장에서 날아온 겁니다. 날려오는 분진 탓에 대청소를 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창을 열면 톱밥 분진이 들어와 환기도 어렵습니다. 한 가정에선 톱밥 분진 때문에 아이의 눈병이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공기 좋은데 뛰어놀으라고 애들을 데리고 온 건데 대응책도 미미하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민가뿐만이 아닙니다. 공장 주변 회사로 가봤습니다. 비가 내린 직후인데도 회사 곳곳에서 톱밥 가루가 쌓여 있고 주차된 차도 톱밥으로 덮였습니다. 원재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품이 나갈 때 큰 문을 열고 닫고 했을 때 그 앞에 쌓여 있는 톱밥들이 날라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업체 측은 집진 장치를 설치했지만 목재 파쇄 과정에서 분진이 빠져나가는 걸 모두 막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집진이 되는데 가벼운 물질들이 조금 배출되는 게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날릴 수밖에. 지자체들은 공장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른 펠릿 공장이 들어서려는 군산에서도 반대 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노출 기준에 따르면 목재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 몸에 들어갈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 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수건을 2장 썼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 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5년 전 결혼하자마자 남편 폭행에 시달린 40대 김모 씨의 상처들입니다. 결혼 4개월이 지났을 무렵 김 씨는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뱃속 아이마저 잃었습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2년 넘게 이어진 폭행에도 김 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폭행을 당한 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뒤통수를 때렸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때부터 남성의 폭력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수건을 2장 썼다며 주먹을 휘둘렀고 자기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데 풀어주지 않는다며 또 때렸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걸 못해? 그걸 못 지킨다고? 여성은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 무차별적 폭행을 참다 못한 김 씨는 2020년 경찰에 고소한 뒤 이혼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남성은 김 씨가 골밀도가 낮아 뼈가 잘 부러지고 멍도 잘 드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김 씨가 10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했지만 남성은 항소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1심 재판 뒤 직장 동료 30여 명은 남성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주변에 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이라고 하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얘기들을 또 할 수도 있고. 가해 남성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피해 여성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고 직접 사과할 뜻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점심시간 부산 도심에서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하면서 행인과 손님 등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안. 식당 주인이 입구 쪽 손님에게 주문을 받은 지 1분도 채 안 돼 차량 한 대가 식당 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다친 손님에게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감당을 할 수 없는 소리에 빵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밥 먹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계신 전부 다 놀고 일어섰었으니까. 식당을 들이받은 뒤 곧장 차량에서 내린 70대 운전자는 식당 안이 아닌 차량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충돌 직전에 들이받은 행인의 상태를 살피러 간 겁니다. 운전자는 식당에서 10m 떨어진 주차장에서 차를 뺀 뒤 행인 2명을 먼저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차가 빠져나가는 거 보고 내가 돌아서는데 갱음 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게라 사람 치면서 차가 갑자기 가게로 그냥 돌진해 버리는 게라. 이 사고로 행인 2명과 식당 손님 5명, 모두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문틀은 아예 뒤틀렸고 유리창도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또 입구와 가까이 있던 탁자와 의자까지 부서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계획을 세웠던 정민용 변호사가 재직 당시에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정 변호사 본인도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을 추가로 처벌할지 되묻기까지 했는데요. 정작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작년 10월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사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되묻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사에서 일했던 2016년 초부터 4년간 매달 5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남욱 변호사가 술집 여사장에게 돈을 맡겨두면 정 변호사가 챙겨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변호사도 작년 11월 법정에서 생활비를 도와주려고 4년간 정 변호사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줬다고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정민용 두 사람이 퇴직 이후 유원홀딩스 투자금으로 사후 뇌물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가 퇴직 전 공사 직원일 때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지내온 정 변호사는 갓 태어난 딸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후 뇌물까지 찾아내 기소했던 검찰은 공사 재직 때 받은 돈을 확인하고도 아직 수사 중이라며 정 변호사를 추가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는 충분히 확인했다며 다만 수시로 오간 용돈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에서 목격자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난 뒤 돈 봉투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곧 이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정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한 배경을 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야당 정치인들의 전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 말고 대안도 없으면서라고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발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 사람이 만나고 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0일, 박용진 의원은 지난 17일에 양산을 방문했습니다. 논란은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박용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과의 만남에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자도 안 나왔습니까? 네,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뭐 생각했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당내 갈등의 소재로 소환해 이리저리 해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원장의 말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에 대한 반발이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갈등의 요인이란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논란은 당내 반 이재명계 의원의 공개 반발로 확산됐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꼬봉입니까? 문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이런 얘기로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당내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되는 데 대해 친문재인 계열 의원들은 문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각자의 입맛대로 정치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것 같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여학생이 동급생에게 맞아서 숨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4살 여중생 리스베스가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동급생들의 호출을 받고 나간 자리. 여기서 리스베스는 한 친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계속 맞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말리기는커녕 폭행을 부추기고 영상까지 찍었습니다. 싸웠다고는 하지만 리스베스가 거의 일방적으로 맞았는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리스베스에게 똑같이 한 달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도 각각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간단한 응급치료 뒤 집에 머물러 온 리스베스는 3주 뒤 쓰러져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둔기로 인한 머리 부위 외상이었습니다. A ella la molestaban, ahora sí en su salón, le hacían bullying, ahora sí la lastimaban psicológicamente. 유족에 따르면 리스베스는 평소에도 또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의 방관을 성토했고 학교장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거리 시위가 수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노가 들끓자 멕시코 대통령까지 나서 유족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교육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학교 폭력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멕시코주 법원은 살해 혐의로 청구된 가해 학생에 대한 구금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모레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국장과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를 고의로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축구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A매치 2연전을 앞둔 선수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체제 출범 이후 첫 대표팀 소집.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들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새로운 감독님이랑 처음 시작을 하게 된 대표팀에 이렇게 합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축구를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독특한 옷차림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월드컵 스타 조규성은 세계적인 공격수 출신 감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못 봤는데 사실 아까 오면서 그냥 잠깐 유튜브로 쳐서 골 넣으시는 거 몇 장면 봤는데 골 결정력이 너무 좋으셔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 선수 개개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의 전술을 자신만의 색깔로 서서히 바꿔나가겠다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했습니다. You want them to have fun. They want them to have a smile in their face when they play football. And I think when you are positive, when you have confidence, then you can achieve also those goals. 클린스만 감독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몸풀기가 끝나자 자율 훈련을 지시하는가 하면 다른 감독들과는 달리 오전에 훈련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예비 멤버였던 오현규가 오늘 입국해 곧바로 훈련에 참가한 가운데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오후에 입국한 손흥민은 저녁에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가 세계 최고 권위의 전용 오픈에서 우리 선수로는 27년 만에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상대 전적 2승 8패로 밀렸던 중국 체니페이와의 결승전. 안세영은 1세트부터 과거와 달라진 플레이를 뽐냈습니다. 과감한 스매싱으로 상대의 실수를 이끌어냈고 반박자 빨리 공격을 꽂아 넣었습니다. 특히 어떤 끈질긴 수비와 절묘한 샷은 예전보다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2번 연속 몸을 던지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셔틀콕을 걷어냈고 정교한 에어핀은 거의 네트를 타고 넘어가 아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집중력도 돋보였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1로 맞선 3세트 17대17 동점에선 엄청난 랠리 끝에 결정적인 점수를 따냈고 20대19 한 점 차로 쫓겼을 땐 침착하게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996년 방수연 이후 27년 만에 세계 최고 권위의 전용 오픈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른 안세영. 라켓을 집어던지면서 환호했고 관중의 함성을 유도하는 세리머니를 펼치면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제 커리어의 한 획이 또 그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너무 제 자신이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선수끼리 결승에서 맞붙었던 여자 복식에선 김소영 공이영조가 이소희 백하나조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한창인데요. 감독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플레이가 가끔 웃음을 주기도 하네요. 첫 타석도 두 번째 타석도 안타를 치고 나간 롯데 이적생 안권수. 렉스의 중견수 뜬공때 1루에서 2루로 파고드는데요. 슬라이딩 후 일어나질 못합니다. 너무 일찍 슬라이딩을 하면서 그라운드에 턱을 부딪혔네요. 그래도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이닝 교대 때 소독을 하는데 아픈데 카메라 앞에서 표정 관리는 해야겠고. 이제 알코올 솜으로 닦으니까 아시죠, 이 느낌? 네. 시원하죠. 예. 그래도 계속 밝은 표정을 유지하네요. 긴 머리와 역동적인 투구로 한화 린스컴으로 불렸던 윤사름 투수. SSG전에 중간 개투로 등판했는데 아이쿠 공을 던지다가 마운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역동적인 투구 동작 때문일까요? 다리가 땅에 걸리고 말았네요. 공을 던지지 못해 결국 보크. 그래도 병살타로 실점을 막아내며 한숨을 돌렸네요. WBC 4강전에서 미국이 쿠바를 대파하고 2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터너 선수가 홈런 2방을 터뜨렸는데 이 정도면 정말 공포의 9번 타자네요. 어젯 밤 스포츠 리서치입니다. 낮 동안에 미세먼지가 옅어지면서 서쪽 지방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고농도였던 터라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전북은 나쁨 수준을 맴돌겠습니다. 또 아직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아침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개까지 끼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절기상 춘분인 내일 옷차림은 한결 가볍게 하셔도 좋겠는데요. 온화한 남풍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이 21도, 광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은 23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10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5도, 대전 4도, 대구 7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와 광주 23도, 대구 22도 등으로 내륙 지방은 일제히 20도 이상을 웃돌아 5월 초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서울의 낮 기온도 24도까지 치솟겠고요. 남부지방은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